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집값의 상승과 하락은 이것 보고 판단하면 99% 맞다. 투자 시기와 시기별 집값 예측 시뮬레이션. 궁금증은 아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금리, 대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 정책, 임대차 3법 등 전세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정책, 대한민국 특유의 전세 대조를 통한 매매가 가격 하방 방어 역할, 분양가 상한제 등의 가격 제한 정책으로 인한 분양 열기, 재건축 재개발 등 노후지역 개발 정책, GTX, 강남 연결 지하철 등 교통 호재,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있는 지역의 발전, 양질의 학원과 좋은 학군이 형성된 교육 인프라, 네, 이런 모든 인자들이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택을 매수하는 시기를 결정할 때 과연 무엇을 보고 해야 될까요? 네, 이것은 제가 과거 23년 동안 네,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과 제가 실제 이 방법을 써서 빚쟁이에서 빚더미에서 예, 경제적 자유를 이룬 비법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20년 넘게 전자제품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모든 사회적인 현상, 경제 현상을 전 데이터로 분석해서 그것을 근거로 투자를 하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했던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밤색이 실제 주택 가격의 전세 가격입니다. 1986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 전세 가격은 1998년 정도 한번 하락을 하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약 노무현 정부 때 2005년도, 2003년도부터 전세 가격이 한번 하락하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는,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매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매매 가격은 1987년부터 90년까지 올림픽 시즌에 급격하게 상승하고 정책이 약 한 15% 정도의 하락기를 가지다가 다시 노무현 정부 때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네,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10년부터 이명박 정부죠. 이때 약 한 20, 30% 정도의 조정을 받고 다시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파란색, 이 파란 선이 매매 지수입니다. 매매 가격. 네, 이 파란색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모든 팩터들을 예, 약 40년 동안의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첫째.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이 파란색, 이 파란색 선과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입주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입주 물량은 이 초록색이 입주 물량인데요. 보시면 1986년, 87년에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인데 이때 가격이 급상승하죠. 급상승하기를 시작하죠. 급상승하기를 시작을 하고 실제 이 입주 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입주 물량 에버리지를 요 점선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을 때도 당연히 급상승을 하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2001년, 2년, 3년 입주 물량이 이와 같이 많은데 가격이 급상승합니다. 그리고 2010년, 11년, 12년도 입주 물량이 이렇게 적은데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입주 물량이 2019년, 2019년, 18년 입주 물량이 많죠. 근데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물량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메인 인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가 부족하면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부족해도 사람들의 심리가 수요가 없다 하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택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물론 이론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면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아주 많은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그런 상태고요. 두 번째 금리입니다. 제가 금리를 한번 봤는데 이 주택 가격이 파란색 급상승하는 노무현 정부 때 보면 금리가 4.75부터 5.0까지 굉장히 높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체기인 2010년도부터 2013년도 이 시기를 보면 약 2.0에서 2.7까지 지금의 뭐 1.5 금리에 비하면 높지만 그 앞정부 노무현 정부에 비하면 금리가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올라가고 있지 않죠. 그리고 초저금리인 2016년도, 15년도 이때 1.5, 1.25일 때부터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금리가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높은데도 가격은 올랐고 2012, 2011년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지금 많이 올라가고 금리랑도 한 50% 정도의 상관성만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이 매매지수 아파트 가격이랑 연관 있는 걸 뭘까? 그래프가 정말 흡사한 것을 보면 이 유동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유동성이요. 통화량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통화량. 이 통화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통화량이라는 것은 실제 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돈이 얼마나 흘러가냐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통화라는 것은 한국은행이 찍어서 시중에 공급한 현금성 예금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협의의 통화라는 거 M1, M1이라는 것은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거나 수표를 발행해 지급할 수 있는 결제성 예금,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M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원 통화라는 것은 민간 보유 현금 플러스 지급 준비금 플러스 은행 시제금에다가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 요 M1이 것은 바로
돈으로 바꿔서 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M2는 광의 통화로 협의 통화에다 기본적으로 이 M1에다가 만기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 중결제성 예금을 더한 거. 그래서 이 M2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요 M1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통화 플러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분의 M1 협의 통화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 요것의 비율이 바로 M2분의 M1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M1 나누기 M2는 전체 통화량 중에서 바로 우리가 자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그 비율을 나타낸다. 그건데 그것이 바로 이 밤색 그래프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서울의 전체의 통화 중에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통화가 얼마나 되냐 그것을 봤을 때 이 통화량 중에서 유동성 통화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데 이 점선이 통화량의 유동성 통화량의 평균입니다. 자, 평균인데 요때를 보면 요때 기준으로 보면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 M1분의 M2가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M1에 바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의 비율이 서울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지만 지금 줄어드는 경향이죠. 그래서 요 적분한 요 면적이 실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비율입니다. 그 자금의 비율이 플러스 평균선 위쪽으로 적분했을 때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선에 도달했을 때 집값은 다시 안정 상태를 이루고 있죠. 올라가다가 지금 정체 구간을 맞고 있죠. 정체 구간을 맞고 있고 그것이 평균선 이하로 떨어지죠. 이 떨어진 것이 이제 이쪽입니다. 이쪽 면적. 시중에 돌고 있는 통화량이 실제 자산에 투입할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지는 겁니다. 적어지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죠. 이 이유는 뭐 금리가 높다든지 기타 긴축으로 해서 돈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되니까 가격이 이제 떨어졌죠. 떨어졌다. 안 되겠다. 다시 시장에 돈을 풀어야 되겠다 하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다시 M1 나누기 M2의 비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상승하지만 바로 가격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정체 구간을 맞죠. 정체 구간을 맞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왜냐면 이제 올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유동성을. 그래서 유동성이 이 평균점 이상으로 가서 플러스로 돼서 이 면적이 면적이 가장 넓어졌죠. 시장의 돈은 통화량이 바로 자산에 투입할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많아지니까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니까 통화량을 줄이기 또 시작하죠. 통화량을 줄이기 시작해서 그 통화량이 이 줄어들어서 이 평균선 아래로 가서 이 마이너스 쪽으로 또 면적이 됐죠. 이렇게 면적이 되니 다시 아파트 가격이 정체를 맞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요 면적이 최대가 될 때, 아파트 가격이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 평균선 이상으로 이제 다시 조금씩 올려야 되겠다 하니 이 면적이 플러스가 되는 이 순간, 요때부터죠. 그래서 가격은 이 유동성 통화량이 플러스로 되고 나서 약 한 1년 정도나 6개월 후부터 상승이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통화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이때 코로나 때 움츠렸다가 다시 통화에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왜냐면 이 면적, 요 면적이 지금 최대입니다. 요 면적이 쌍봉이죠. 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예, 금리를 높인다든지 또는 시장에서 돈이 풀리지 않고 바로 긴축으로 걷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기 시작한 거죠. 하니까 가격이 지금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춤하며 간헐적으로 국지적으로 고가도 나오고 지금 저가도 나오고 이렇게 점선을 지금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지금부터 M1 나누기 M2가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지만 이 면적이 아직 플러스로 가 있기 때문에 이 면적이 줄어들 때까지는 이렇게 파란색의 점선을 나타내면서 서서하게 집값이 간헐적으로 고가도 뜨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횡보를 할 것입니다. 요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2000 약 8년부터 7년부터 8년까지 요 시기요. 요 시기가 지금 이제 구현이 될 것입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저는 이것을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제가 첫 번째 아파트를 매수를 했을 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네. 2014년도, 15년도 이때 최저가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지금 최고가 2021년도 8월 달에 매도를 했으니까 최고가에 매도를 했고 2차 아파트도 이런 데이터, 상승하는 데이터를 보고 2차 매수를 2019년도에 했죠. 그리고 2021년도에 또 건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당시는 계속 통화량이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지금 이제 꺾이는 그래프가 나와서 아파트를 이제 매도를 하고 1차 매수한 아파트를 비과세를 받으면서 이제 현금을 확보하고 이 M1 나누기 M2가 줄어들고 다시 마이너스로 가서 이 구간이 맥스마이즈 될 때 가장 가치 있는 앞에서 말한 이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고 교육이 좋고 재개발 재건축 등 호재가 있고 하는 지역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투자 시기를 잡을 때 지금 무주택자들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프가 제가 예측할 때는 이런 점선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네, 점선으로 갈 거고 역대 트렌드를 보면 이런 등락을 계속 거듭합니다. 등락을 올라갔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유동성을 다시 풀어서 유동성을 다시 올리고 유동성을 다시 줄이고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요 구간에 들어섰다. 요 구간에 들어섰고 요 구간이 이 평균선 아래로 M1 나누기 M2가 떨어지는 이 구간이 됐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사면은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22년 후반까지는 양극화로 일부는 상승하고 일부는 하락하는 그런 혼조세가 있고 2023년 중후반부터 이제 이때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유동성을 다 거둬들여서 M1분의 M2가 이제 요 점선 평균선에 도달하고 본격적으로 이게 마이너스로 이 평균선 아래로 떨어질 때 이때부터가 이제 하락이 될 겁니다. 그 시기를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 또 1주택자인데 갈아타시려고 하는 분들은 절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믿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보면 유동성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요. 이렇게 시작하는 시기. 그때 후행해서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유동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 그때를 후행해서 이렇게 후행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유동성이 올라가는 시기 후행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매수 우위 지수를 제가 요 또 파란색 작은 선으로 그렸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도 유동성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기
예, 요 시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 여기 떨어지는 시기죠. 떨어지는 시기에 맞춰서 매수 지수도 전체적인 그래프를 보면은 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하죠. 유동성이 떨어지는 시기, 거기에 후행해서 집값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네,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99%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 이것을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큰 자산가가 됐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변동의 메인 팩터와 부동산 가격이 결정하는 요인은 가장 큰 것은 M1 나누기 M2의 바로 현금을 자산에 투입할 수 있는 네, 그 비율입니다. 그 비율이 왜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집은 거주의 개념도 있지만 지금 세대에는 투자의 개념, 자산의 개념 이것을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예, 즉시 투자 가능한 통화량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매수 우위 지수가 증가가 하게 되고 약 한 6개월에서 7개월의 텀을 갖고 증가를 하죠. 또는 이게 떨어지면 6개월에서 7개월의 텀을 갖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메커니즘은 위와 같이 40년간의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알 수 있고 이렇게 큰 방향이 결정되면 자 이제 다시 M1 나누기 M2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기다. 그 큰 방향성이 결정되면 희소성이 있는 강남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 또는 GTX 인근 좋은 직장이 많은 지역 교육이 좋은 지역을 선별해서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지역 내 돈이 허용하는 한 가장 좋은 곳을 매수를 해서 실거주를 하든 투자를 하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은 부동산을 거주가 아닌 지금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토지 위의 건축물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원하는 지역의 집이 남아 돌아서 용적률을 뭐 1000%, 2000% 해가지고 아무 때나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지역에 구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집을 공급해서 국민이 주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아 이거 집은 투자 수단이 아니다.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 이럴 때만이 부동산은 자산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금이라든지 뭐 보석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하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이후에 중요한 것이죠. 가격 변동, 시뮬레이션 및 매수 접기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 앞에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지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지금. 예. 2021년부터 지금 꺾이기 시작했죠. 2021년 후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또 각종 유동성 긴축 정책을 하면서 미국이 지금 물가가 8.6%죠. 한국도 4.8%고 긴축 정책을 해서 돈을 걷어들일 겁니다. 이제 이 초반에는 엄청나게 빠르게 유동성이 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M1 나누기 M2 통화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고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요 평균선 기준으로는 아직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상승하는 지역이 생기고 하락하는 지역도 생긴 겁니다.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투자할 돈이 이제 없고 사람들의 능력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거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M1 나누기 M2의 비율이 평균으로 갔을 때 그래서 다시 이게 평균 이하로 떨어질 때 이때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횡보를 하다가
약 2024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M1 나중에 M2가 평균으로 오고, 그리고 2023년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떨어질 건데, 예전처럼 확 떨어뜨리지는 않고 조정을 하면서 떨어뜨릴 겁니다. 그러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면적이죠. 예. 요 면적이 맥스가 될 때가 언제냐? 이쯤이 될 겁니다. 이쯤이 언제냐? 2027년, 2028년이 되겠죠. 그리고 집값은 M1 나누기 M2가 평균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부터 이때가 가장 기울기가 급락합니다. 급락해서 이 면적이 최대화됐을 때가 바로 이때죠. 쭉 2025, 26, 27, 28.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27, 8, 9년이 가장 좋다. 투자 시기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경기를 잡고 다시 2028년부터는 유동성을 다시 확대를 시킬 것입니다. 다시 유동성이 확대가 되면 그 이후에 한 6, 7개월, 1년 후에 다시 집값이 이런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요 시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시기가 결정이 되면 이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신용을 쌓고 저축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모아놓고 대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내 신용, 내 능력을 키워놔라, 내 연봉을 키워놔라 하는 게 이 시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때는 가장 좋은 걸 사야 됩니다. GTX 역세권에 서울에 연결되는 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학원가가 좋은 곳, 재개발 정책 호재가 있는 곳, 이런 곳을 이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13년간 분석하면서 제가 실제 투자해서 했던, 그리고 실제 빅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신뢰를 드리고,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고 무주택자들, 1주택자들 갈아타기 위한 분들 마음에 안정도 주고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분석했던 모든 데이터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데이터, 더 확실한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